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에서 조폭들이 승무원에게 갑질을 부리며 성희롱을 하며 여성의 옷을 뜯으려고 하고 707 특임단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승무원이 그들을 제압하고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4년 5월 19일 일요일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은 설렘과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에메랄드빛 동체에 선명한 태극 문양을 새긴 대한항공 A380 여객기가 위용을 뽐내며 뉴욕으로의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의 안락한 소파에 몸을 묻고 있던 승객들의 얼굴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어울리지 않는 불협화음이 끼어들고 있었다. 야, 이준태! 똑바로 안 서? 걸걸한 목소리가 라운지의 정적을 깼다.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았지만 천박한 기운을 감추지 못한 중년 사내, 명동 신사파의 두목 황철민이었다. 그는 이제 막 20살을 넘긴 듯한 어린 조직원 이준태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이준태의 겁에 질린 눈빛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파르르 떨렸다. 황철민의 옆에는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을 가진 행동대장 박기태가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형님. 실수였습니다. 실수? 이 새끼가 어디서 말대답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황철민은 보란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의 시선이 쏠리자 오히려 우쭐해진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경쟁 조직과의 세력 다툼에서 밀려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 뉴욕행 비행기에 오르는 길이었다. 비록 도망치는 신세였지만 그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낯선 공간, 익명의 사람들 속에서 그의 과시욕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그들의 소란을 잠시 지켜보던 한 여인이 조용히 다가왔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차분하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 수석 승무원 이하늘이었다. 그녀는 올해로 입사 5년 차 뛰어난 업무 능력과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침착함으로 동료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손님, 다른 손님들께 불편을 드릴 수 있으니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시겠습니까? 하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황철민은 위아래로 하늘을 훑어보았다. 잘록한 허리를 감싼 유니폼, 단아한 외모.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어쭈? 이봐, 아가씨. 내가 누군 줄 알고. 손님의 신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모든 손님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부디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늘은 황철민의 말을 자르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은 단순한 재지가 아니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오만한 자존심을 겨누는 듯한 서늘함. 황철민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을 향해 그토록 당당하게 맞서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옆에 있던 박기태가 나섰다. 형님, 곧 탑승 시간입니다. 괜히 힘 빼지 마시죠. 박기태의 만류에 황철민은 헛기침을 하며 이준태의 멱살을 놓아주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비행기에서 두고 보자고. 라는 말을 남기고 라운지를 떠났다. 하늘은 그들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 단순한 진상 손님이 아니었다. 그들의 몸에 깊게 밴 폭력의 냄새, 약자를 향한 비열한 시선, 그리고 제어되지 않는 충동성. 하늘은 직감했다. 12시간의 비행이 결코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을. 이하늘.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대. 그곳에서 그녀는 그림자라 불리는 전설적인 저격수이자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훈련을 완수한 최고의 요원이었다. 아프가니스탄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 숨막히는 인질 구출 작전의 중심에서 그녀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마지막 작전에서 눈앞에서 동료를 잃는 끔찍한 경험을 한 후 그녀는 총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피를 보고 싶지 않았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싣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였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그녀는 언제나 주변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예측했다. 황철민 일행의 행동 패턴, 목소리의 톤, 시선의 방향, 그리고 그들 사이의 미묘한 권력 관계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 그것은 707에서 생존을 위해 익혔던 뼛속까지 각인된 습관이었다. 탑승이 시작되고 하늘은 퍼스트 클래스 캐빈에서 승객들을 맞이했다. 황철민 일행은 보란듯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벌써부터 위스키를 주문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하늘은 다른 승객들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하며 능숙하게 그들의 요구에 응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잠시도 그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구름 위 밀실에서 이제 곧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될 것임을 예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싸움에서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이곳은 그녀의 작전 구역이었고 승객들의 안전은 그녀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이다. 이봐 아가씨, 위스키 한 병 더. 이륙 후 이 시간이 지났을까? 순항 고도에 접어든 기내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퍼스트 클래스의 한쪽 구석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황철민은 이미 2병째 위스키를 비우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행동은 노골적으로 과시적이었다. 그는 마치 이곳이 자신의 안방인 양다리를 꼬고 앉아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하늘은 조용히 다가가 빈 위스키 병을 치우며 말했다. 손님, 만취 시에는 주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음료를 준비해 드릴까요? 뭐? 제한? 야, 내가 돈을 얼마를 내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뭔데 나한테 술을 주네 마네야. 황철민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의 거친 행동에 주변 승객들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늘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손님과 다른 모든 승객분들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규정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황철민의 화를 돋우었다. 그는 하늘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규정? 웃기지 마. 너 내가 누군지 진짜 몰라? 명동에서 황철민 이름 석자 대면 우는 애도 뚝 그치는 사람이야. 너 같은 계집애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냐고.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행동대장 박기태가 황철민의 팔을 잡으며 말렸다. 형님 진정하십시오. 여긴 한국이 아닙니다. 아씨, 이거나. 이 계집애가 지금 나를 무시하잖아. 황철민은 박기태의 손을 뿌리치고 하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섰다. 그의 입에서 역한 술 냄새가 확 풍겨왔다. 하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황철민의 손목, 어깨, 그리고 무릎을 빠르게 스캔했다. 관절의 위치, 힘의 방향, 그리고 제압 가능한 급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이 끝난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섣부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손님, 손을 놓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시면 기장님께 보고하고 착륙 후에는 공항 경찰의 신병이 인계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경고에 황철민은 코웃음을 쳤다. 경찰?
하, 내가 경찰을 무서워할 것 같아? 야, 이준태. 뭐해 안 도와주고. 황철민의 고함에 겁을 먹고 있던 이준태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늘과 황철민의 눈치를 살폈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그때 다른 승무원들과 사무장이 다가와 황철민을 말리기 시작했다. 손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말리자 황철민은 못 이기는 척 하늘의 팔을 놓아주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노려보았다. 두고 봐. 내가 너 오늘 아주 끝장을 내줄 테니까. 사무장은 하늘에게 잠시 쉬고 오라며 그녀를 갤리 승무원 전용 공간로 이끌었다. 동료 승무원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하늘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저런 손님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갤리 안쪽 그녀는 차가운 생수 한 병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707 시절의 훈련 영상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냉철한 판단력을 유지하는 법, 적의 심리를 역이용하여 상황을 통제하는 법, 그리고 최소한의 동작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기술.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하늘은 사무장에게 조용히 말했다. 사무장님, 저 손님들 단순한 주취 소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기장님께는 상황을 계속 보고해 주시고 저는 제 방식대로 대처하겠습니다. 하늘 씨,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걱정 마세요. 저 이하늘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자신감에 사무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늘은 다시 퍼스트 클래스 캐빈으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그녀의 등은 꼿꼿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승무원이 아니었다. 구름이 밀실의 평화를 위협하는 무법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과거의 그림자를 다시 불러낸 하늘의 심판자였다. 캐빈으로 돌아오자 황철민 일행은 더욱 기고만장해져 있었다. 그들은 일부러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다른 승객들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슬쩍 건드리는 파렴치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며 조용히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의 스마트워치에는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었다. 승객들의 불안한 표정, 동료들의 증언, 그리고 황철민 일행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기록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내 난동이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하늘은 마지막 경고를 위해 다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물수건이 들려 있었다. 손님, 잠시 진정하시고 이 물수건으로 얼굴이라도 좀 닦으시죠. 그녀가 물수건을 건네는 순간 황철민은 그녀의 손목을 다시 낚아채며 음흉하게 웃었다. 그래? 얼굴 말고 다른 데는 닦아줄 생각 없어? 예를 들면 뭐 그런 데라든가. 그의 저급한 농담에 박기태와 이준태가 낄낄거리며 웃었다. 하늘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이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손 놓으시죠.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황철민은 오히려 그 모습에 더욱 흥미를 느낀 듯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기는커녕 더욱 힘을 주어 잡아당겼다. 마지막 경고. 하. 웃기고 있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응? 여기서 소리라도 지를 거야? 아니면 기장한테 가서 꼰지를 거야? 그는 하늘을 자신의 무릎 위에 억지로 앉히려 했다. 하늘이 저항하자 황철민의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다. 이 계집애가 진짜
야, 박기태. 뭐해, 2년 옷 좀 벗겨봐. 얼마나 잘났는지 구경 좀 하자. 황철민의 추악한 명령에 박기태가 희죽거리며 하늘에게 다가왔다. 이준태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두목과 행동대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 역시 마지못해 하늘의 반대편 팔을 붙잡았다. 주변의 승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섣불리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건장한 남자 셋이 한 여성을 상대로 벌이는 폭력 앞에서 모두가 침묵할 뿐이었다. 싫어. 이거 놓으란 말이야. 하늘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였다. 적의 경계심을 허물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포석. 박기태가 그녀의 유니폼 블라우스에 손을 대고 힘껏 잡아당기는 순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그.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블라우스의 어깨선이 뜯겨져 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간이 멈췄다. 황철민도 박기태도 심지어 겁에 질려 있던 이준태조차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어붙었다. 뜯겨진 블라우스 아래로 드러난 하늘의 하얀 어깨. 그곳에는 푸른색의 용 한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단순한 패션 타투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지구를 움켜쥐고 번개를 내리치는 용맹스러운 모습.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대의 상징이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러나 그 의미를 아는 자에게는 공포 그 자체인 낙인. 이게 뭐야? 황철민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음흉한 욕망이 아닌 원초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다. 하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치는 사슴의 눈빛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앞에 둔 굶주린 늑대의 눈빛이었다. 이제야 제대로 볼 준비가 좀 되었나 보군. 하늘은 나지막이 은졸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몸이 날렵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황철민의 무릎 위에 앉아있던 자세 그대로 그의 손목을 비틀어 꺾었다.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황철민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하늘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몸을 회전시키며 일어섰다. 동시에 그녀의 팔꿈치가 뒤에 있던 박기태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박기태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어안이 벙벙해져 있던 이준태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하늘의 손에 목덜미가 잡혔다. 하늘은 그의 급소를 정확히 눌러 순식간에 제압한 뒤 그를 방패 삼아 황철민을 마주했다. 내 놈들의 죄목을 알려주지. 하늘의 목소리는 기내 전체에 울려 퍼졌다. 첫째,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 둘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셋째, 폭행치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히 대한민국 707 특임대의 명예를 더럽힌 죄. 그녀는 이준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고통스러워하는 황철민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공포에 질린 황철민은 뒷걸음질 치다 좌석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너 정체가 뭐야? 나는 이 비행기의 안전과 승객의 생명을 책임지는 승무원 이하늘이다. 그리고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이기도 하지. 하늘은 기내에 비치된 응급처치용 케이블 타이로 순식간에 황철민과 박기태, 이준태를 결박했다. 그들의 거친 저항은 특수부대에서 연마한 그녀의 제압술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기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승객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외와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무장과 동료 승무원들 역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늘 단아하고 침착하기만 했던 이 하늘에게 저런 모습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늘은 찢어진 유니폼을 아무렇지 않게 정리하며 사무장에게 보고했다. 사무장님, 난동 승객 3명 제압 완료했습니다. 뉴욕 JFK 공항 도착 즉시 FBI에 인계할 수 있도록 기장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 보고를 하는 것처럼 담담했다. 그녀는 다시 승무원의 미소를 지으며 놀란 승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승객 여러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승객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기내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하늘은 그 박수를 뒤로하고 조용히 갤리로 향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찢어진 유니폼 사이로 보이는 푸른 용의 문신. 그녀가 애써 잊으려 했던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과거의 흔적.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저 쓰레기들을 단순한 법의 심판에만 맡길 수는 없었다. 그들의 썩어빠진 근성을 뿌리부터 뽑아내야 했다. 707의 방식대로. 하늘의 심판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하늘의 제압쇼가 끝난 후 뉴욕으로 향하는 남은 9시간의 비행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퍼스트 클래스 캐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승객들은 더 이상 불안한 기색 없이 저마다의 휴식을 즐겼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따금 갤리를 오가는 한 여인에게로 향했다. 경외와 감탄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빛. 그들에게 이 하늘은 더 이상 친절한 승무원이 아니었다. 구름 위의 수호자이자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영웅이었다. 갤리에서 찢어진 블라우스를 갈아입고 나온 하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그녀는 승객들에게 음료를 권하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묵직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소곤거리던 승객들의 목소리가 잦아들었고 아이들조차 그녀 앞에서는 얌전해졌다. 한편 기체 후미겔리 근처의 빈 공간에 케이블 타이로 결박된 채 쭈그려 앉아있는 황철민 일당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고만장했던 그들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황철민은 꺾인 손목의 고통과 온몸으로 느껴지는 굴욕감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감히 하늘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에 새겨진 푸른 용의 문신이 눈앞에 아른거리며 심장을 옥죄어왔다. 707 특임대 그게 대체 뭐길래. 뒷세계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그가 아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 기껏해야 국정원 정도였다. 군대, 특히 특수부대는 그에게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이 하늘이라는 여자가 보여준 압도적인 힘과 서늘한 기운은 그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 어떤 종류의 인간과도 달랐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었다.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극한까지 통제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살아있는 무기로서의 아우라였다. 행동대장 박기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명동 바닥에서 주먹으로 져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하늘의 팔꿈치가 명치에 꽂히는 순간 그는 생전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숨이 멎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찰나의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가장 비참한 것은 막내 이준태였다. 그는 공포에 질려 오줌까지 지린 상태였다. 이제 막 20살 멋모르고 따라 나선 미국행이 생지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착륙을 앞두고 하늘은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생수 3병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들 앞에 생수를 놓았다. 황철민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마지막 자비입니다.
곧 도착할 테니 목이라도 축여두세요. 앞으로 한동안은 물 마실 여유도 없을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섬뜩했다. JFK 공항에 도착하자 약속대로 건장한 체격의 FBI 요원들이 트랩 비행기 탑승 계단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하늘은 사무장과 함께 FBI 요원들에게 상황을 인계했다. 기내에서 촬영된 영상, 승객들의 증언, 그리고 자신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FBI 요원들은 케이블 타이에 묶인 채 끌려 나오는 황철민 일당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맙소사 혼자서 이 3명을 전부 제압했다고요? 한 요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하늘에게 물었다. 하늘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정당방위였을 뿐입니다. 그들이 먼저 선을 넘었으니까요. 황철민 일당은 미란다 원칙을 고집하으며 FBI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공항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이제 미국 연방법에 따라 항공기 내 폭력 및 성추행, 승무원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될 터였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황철민은 끌려가면서도 분한 듯 하늘을 노려보았지만 하늘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모든 인수인계가 끝나고 하늘은 동료들과 함께 공항을 빠져나왔다. 뉴욕의 마천루가 뿜어내는 화려한 불빛이 그녀를 맞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법의 심판만으로는 부족했다. 저런 인간들은 교도소에서 몇 년을 썩는다고 해서 결코 변하지 않는다. 더 강한 힘, 더 깊은 공포, 그리고 영혼을 뒤흔드는 각성이 필요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 번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군, 그림자. 뉴욕의 밤 공기는 좀 어떤가? 전화를 받은 사람은 코요테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렸던 707 시절 그녀의 직속 상관이자 현재는 워싱턴 D.C.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민간 군사기업 PMC의 아시아 지부장 최강혁이었다. 여전하시네요, 코요테.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방금 JFK 공항에서 FBI에 인계된 한국인 3명이 있습니다. 하늘은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들은 최강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 역시 자네답군, 그림자. 그래서 내가 뭘 해주면 되겠나? 그놈들 미국 연방교도소에서 평생 콩밥 먹게 해줄까? 아니요. 그 이상의 것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요. 하늘의 목소리에 최강혁은 웃음기를 거두었다. 새로운 삶이라 자네가 말하는 새로운 삶이 어떤 건지 나는 잘 알지. 설마 인간 개조 프로젝트라도 다시 시작하려는 건가? 정답입니다. FBI 쪽과 협상해서 그놈들의 신병을 저에게 넘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옥행 특급 열차 티켓과 지옥을 거쳐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선택은 그놈들의 몫이겠죠. 최강혁은 잠시 고민했다. 절차상으로 복잡하고 위험 부담도 따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하늘이라는 여자를 믿었다. 그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707이 낳은 최고의 걸작이었다. 알겠네. FBI 국장과는 저녁 약속이 잡혀 있으니 이야기는 해보지. 다만 모든 책임은 자네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말게. 물론입니다. 그럼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하늘은 뉴욕의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욕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 속에서 추악한 욕망에 사로잡힌 3마리의 짐승을 떠올렸다. 이제 곧 그들을 위한 진짜 지옥의 막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 지옥의 교관은 바로 자신 이하늘이었다. 뉴욕 퀸스에 위치한 연방구치소.
황철민, 박기태, 이준태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녹슨 철창으로 둘러싸인 이평 남짓한 공간에 갇혀 있었다. 한국에서처럼 돈과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들의 착각은 입국과 동시에 산산조각 났다. 험상궂은 인상의 흑인 수감자들과 눈빛만으로도 사람을 제압하는 교도관들 사이에서 그들은 한낱 동양인 좀도둑에 불과했다. 사흘 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딱딱한 빵과 정체 모를 수프, 그리고 국선 변호사의 냉담한 통보뿐이었다. 당신들의 혐의는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항공기 내에서의 범죄는 미국에서 테러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15년에서 최대 25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황철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한국이라면 기껏해야 집행유예나 몇 년 살다 나올 일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미국이었다. 꼼짝없이 낯선 땅의 감옥에서 청춘을, 아니 인생을 통째로 썩어야 할 판이었다. 그의 옆에서 박기태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고 이준태는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자존심은 잿더미가 된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은 오직 절망과 공포뿐이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교도관이 다가와 그들을 면회실로 이끌었다. 면회실에는 뜻밖의 인물이 앉아 있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이하늘.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아한 자태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깔끔한 슈트 차림의 동양인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황철민은 그녀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달려들려 했지만 이내 등 뒤에 선 교도관의 육중한 손에 어깨가 눌려 주저앉고 말았다. 이 악마 같은 년. 하늘은 황철민의 발악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네요, 황철민 씨. 교도소 생활은 좀 할만하신가요? 표정을 보니 썩 유쾌하지는 않은가 보네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 제가 왜 왔는지 궁금한가요? 당신들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하려고 왔습니다. 하늘은 옆에 있던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그들 앞에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서류의 맨 위에는 인간 개조 프로젝트 참가 동의서라는 제목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박기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늘이 직접 설명하기 시작했다. 당신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연방법에 따라 정식으로 재판을 받고 아마도 15년 이상을 이 나라의 훌륭한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겠죠. 물론 모범수로 지내면 조금 일찍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당신들 같은 동양인 범죄자들을 특히 좋아하는 험악한 친구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녀의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하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 지금 당신들 앞에 있는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겁니다. 계약서? 네. 인간 개조 프로젝트. 제가 직접 운영하는 30일짜리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당신들의 그 썩어 빠진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새롭게 뜯어고쳐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죠. 황철민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미친년, 너 지금 우리랑 장난하자는 거야? 장난이라니요?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당신들의 조기 석방을 돕겠습니다. 물론 한국으로의 추방 형식으로요. 미국에서의 모든 범죄 기록도 깨끗하게 지워드리죠. FBI와 이야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다. 지옥 같은 미국 감옥에서 벗어나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박기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조건이 뭐야? 조건은 간단합니다. 30일 동안 당신들은 저의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당신들의 이름, 과거, 자존심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오직 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죠. 훈련 과정은 아마 당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옥보다 끔찍할 겁니다. 중간에 포기란 없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당신들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될 겁니다. 물론 그땐 형량이 좀 더 늘어나 있겠죠. 면회실에 침묵이 흘렀다. 15년의 감옥 생활과 30일의 지옥 훈련. 어느 쪽이 더 끔찍할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30일이라는 시간은 15년이라는 영겁의 세월에 비하면 찰나와도 같았다. 이준태가 가장 먼저 무너졌다. 그는 울면서 하늘에게 애원했다. 할게요. 뭐든지 할 테니까 제발 여기서 꺼내주세요. 네. 황철민과 박기태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일단 여기서 벗어나고 보자는 비겁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30일만 버티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아직 이하늘이라는 여자가 준비한 지옥의 깊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좋아하지. 그 계약서 이리 내봐. 황철민이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다. 하늘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변호사가 내민 펜을 그들에게 건넸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럼 악마와의 계약을 시작해 볼까요? 황철민, 박기태, 이준태. 세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옥행편도 티켓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본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 기록되며 참가자의 동의 없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들은 그 작은 글씨가 가진 무서운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날 새벽 황철민 일당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검은색 SUV 차량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무표정한 얼굴의 최강혁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이하늘이 있었다. 타시죠, 훈련생 여러분. 지옥행 특급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유난히 명랑하게 들렸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다. 차는 뉴욕의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끝이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차는 마침내 뉴욕 북부 에디론댁 산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낡은 철문 앞에 멈춰 섰다. 철문 위에는 새로운 시장 농장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그 주변을 둘러싼 높은 철조망과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이곳이 평범한 농장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곳은 과거 707과 미 특수부대가 합동훈련을 위해 비밀리에 사용하던 시설로 지금은 최강혁이 이끄는 PMC의 소유가 된 곳이었다. 이하늘은 이곳을 자신의 인간 개조 프로젝트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선택했다. 차에서 내린 세 사람은 압도적인 자연과 살벌한 시설의 부조화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늘이 그들을 이끌고 훈련소 안으로 들어섰다. 겉보기와는 달리 내부는 최첨단 훈련 시설로 가득했다. 거대한 폐공장을 개조한 실내 훈련장에는 각종 군용 운동기구들과 장애물 코스가 즐비했고 벽에는 안 되면 되게 하라, 불가능은 없다 같은 707의 구호들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자, 오늘부터 30일간 여러분이 생활하게 될 곳입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하늘의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늘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탈의실로 이끌었다. 탈의실 안에는 3개의 사물함이 있었고 그 위에는 각각 1, 2, 3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었다. 지금부터 당신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황철민 씨는 1번, 박기태 씨는 2번, 이준태 씨는 3번 훈련병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5분 뒤에 연병장으로 집합합니다. 아, 그리고 머리는 제가 직접 정리해드리죠. 하늘은 어디선가 가져온 이발기바리캉의 전원을 켰다. 윙으 하는 소리와 함께 세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잠시 후 명동을 주름잡던 조폭 두목과 행동대장, 그리고 막내 조직원은 똑같은 회색 훈련복에 똑같은 까까머리를 한 초라한 훈련병이 되어 연병장 중앙에 서 있었다. 하늘은 그들의 앞에 서서 지휘봉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훈련병 여러분. 첫 번째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 앞에 있는 200kg짜리 통나무를 들고 저기 보이는 산 정상까지 10km 구보를 실시합니다. 제한 시간은 2시간. 중간에 통나무가 땅에 닿거나 낙오자가 발생할 시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황철민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소리쳤다. 장난해? 저걸 3명이서 어떻게 들어? 그리고 10km를 2시간 안에 어떻게 뛰냐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늘의 지휘봉이 그의 허벅지를 후려쳤다. 악! 황철민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훈련병은 교관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 알겠습니다라는 대답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장난 같은 거 안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하늘의 살기 어린 눈빛에 세 사람은 공포에 질려 입을 굳게 다물었다. 질문 없으면 훈련 시작. 실시. 하늘의 명령이 떨어지자 세 사람은 마지못해 통나무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200kg의 육중한 무게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겨우 들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한 걸음을 떼기가 무섭게 비틀거렸다. 야, 이준태. 똑바로 안 들어? 내가 더 힘을 줘야지 이 새끼야.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삿대질을 했다. 팀워크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통나무는 몇 걸음 못 가 굉음과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하늘이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통나무가 땅에 닿았다. 처음부터 다시 실시. 그렇게 그들의 첫 번째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다. 통나무를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서로를 원망하고 욕하고 싸우다 지쳐갔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들은 이미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채 연병장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 있었다. 하늘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훈련병 여러분. 당신들의 그 이기심과 오만함이 당신들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오늘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점심 식사는 정상까지 완주한 후에 제공됩니다. 그럼 계속 실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준태가 울음을 터뜨렸다. 박기태는 헛구역질을 해댔고 황철민은 핏발 선 눈으로 하늘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하늘은 더 이상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의 모든 고통을 관장하는 무자비한 악마 그 자체였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서명한 계약서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악마와의 계약이었음을. 지옥 훈련이 시작된 지 일주일. 황철민, 박기태, 이준태, 즉 1, 2, 3번 훈련병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단어를 잊은 지 오래였다. 매일 새벽 5시에 시작되는 강제 기상부터 밤 10시 취침 직전까지 그들의 삶은 오직 이하늘이라는 악마 교관이 설계한 톱니바퀴 위에서 기계처럼 굴러갈 뿐이었다. 200kg 통나무 구보는 시작에 불과했다. 얼음물에 몸을 담그고 707군가를 외우는 정신력 강화 훈련, 진흙탕을 기어가며 철조망을 통과하는 포복 훈련 30kg 군장을 메고 잠 한숨 자지 않고 24시간 동안 정해진 루트를 걸어야 하는 무수면 행군까지. 육체적 고통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 감각조차 무뎌질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들을 더욱 미치게 만드는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자아를 파괴하고 영혼을 발가벗기는 이 하늘의 교묘한 심리전이었다. 훈련 8일차 하늘은 그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여했다. 오늘 훈련은 참회의 방에서 진행된다. 지금부터 각자 독방으로 들어가 오늘 밤 12시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A 사용지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사소한 거짓말이나 남을 괴롭혔던 기억부터 법의 심판을 받았거나 혹은 받지 않은 모든 범죄까지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한다. 제출된 보고서는 당신들의 남은 훈련 과정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세 사람은 각자 창문 하나 없는 일평 남짓한 독방에 갇혔다. 주어진 것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백지와 펜 한 자루뿐. 처음 황철민은 코웃음을 쳤다. 이딴 걸 써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대충 거짓말로 채워서 내면 그만이지. 하지만 펜을 들고 하얀 종이를 마주하자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이 하늘의 서늘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여자였다. 어설픈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뿐. 그는 마지못해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장 상인에게서 푼돈을 빼앗던 일, 자신에게 밉보인 후배를 야산에 묻었던 일, 경쟁 조직원을 칼로 찔렀던 일, 기억의 댐이 터지자 잊고 있던 혹은 애써 잊으려 했던 추악한 과거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쓸수록 손이 떨리고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다. 박기태와 이준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써내려간 죄악의 목록 앞에서 스스로의 민낯을 마주해야 했다. 그들이 남자다움 혹은 의리라고 포장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얼마나 비겁하고 추악한 폭력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퀭한 눈으로 각자의 참회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늘은 그들의 보고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다음 훈련을 지시했다. 오늘 훈련은 역할 바꾸기다. 지금부터 3번 훈련병이 분대장이다. 1번과 2번 훈련병은 분대장인 3번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오늘의 과업은 저기 널려있는 자재들을 이용해 6시간 안에 강을 건널 수 있는 뗏목을 만드는 것이다. 분대장의 지휘 능력과 분대원들의 협동심을 평가하겠다. 만약 시간 안에 완수하지 못하거나 분대장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가 나올 시 전원 오늘 저녁 식사는 없다. 실시. 황철민의 얼굴이 구겨졌다. 코올릭의 막내인 이준태의 명령을 들으라니. 그것은 죽기보다 더한 굴욕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물쭈물하는 이준태를 향해 황철민이 소리쳤다. 야 3번. 뭘 꾸물거려. 빨리 지시 안 해? 너 때문에 우리 다 굶게 생겼잖아. 이준태는 황철민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하늘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1번 훈련병. 분대장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건 하극상이다. 하극상은 즉결 처분감이지. 엎드려 뻗쳐. 하늘은 황철민에게 혹독한 얼차려를 부여했다. 황철민이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는 동안 하늘은 이준태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다. 3번. 리더는 부하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부하의 목숨을 책임질 냉정한 결단도 내려야 하지. 저 두 사람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라. 내가 무너지면 모두가 죽는 거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분대장으로서 너의 첫 번째 명령을 내려라. 하늘의 말에 이준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황철민과 박기태를 보았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향해 어서 명령을 내려 라고 외치는 듯한 황철민의 눈빛을 보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외쳤다. 1번 훈련병은 긴 나무들을 옮겨 뼈대를 만들고 2번 훈련병은 밧줄로 뼈대를 묶을 준비를 하십시오.
저는 전체적인 설계를 맡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처음이었다. 이준태가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린 것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절박함과 책임감이 실려 있었다. 황철민과 박기태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하늘의 감시와 굶주림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이준태의 절박한 외침에 마지못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기도 하고 서툰 솜씨에 밧줄이 풀리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무거운 나무를 함께 들며 호흡을 맞추고 복잡한 매듭을 묶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살아남기 위해 밥을 먹기 위해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협력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하늘의 손에는 어젯밤 그들이 제출했던 참회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읽으며 그들의 약점과 트라우마를 분석하고 있었다. 이제 곧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옥 훈련 15일 차. 훈련소의 시계는 여전히 숨막히게 돌아갔지만 새 훈련병의 모습은 처음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굶주림과 극한의 고통은 그들의 몸에서 불필요한 지방과 오만함을 걷어냈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단단해진 근육은 외형적인 변화였지만 더 큰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날의 훈련은 신뢰 도하였다. 깎아지른 듯한 협곡 사이에 외줄 하나가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훈련 내용은 한 명이 줄에 매달려 협곡을 건너면 나머지 두 사람이 양쪽에서 줄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었다.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동료의 손에 맡겨야만 하는 극도의 신뢰를 요구하는 훈련이었다. 첫 번째 주자는 이번 박기태였다. 그는 명동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싸움꾼이었지만 고소공포증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까마득한 아래를 내려다본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못하겠습니다. 못한다는 말은 허용하지 않는다. 실시해. 하늘의 냉정한 명령에 박기태는 떨리는 다리로 줄에 발을 올렸다. 하지만 몇 걸음 떼지 못하고 균형을 잃으며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말았다. 으악! 살려줘! 박기태의 비명에 반대편에서 줄을 잡고 있던 황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평소 같았으면 그것밖에 안 되냐며 비웃었을 테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속에서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다. 지난 15일간 미우나 고우나 한솥밥 물론 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했지만을 먹고 함께 구르고 함께 고통을 나눴던 동료였다. 야, 이번 정신 똑바로 차려. 아래 보지 말고 앞만 봐. 황철민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줄을 팽팽하게 당겼다. 막내 이준태 역시 안간힘을 쓰며 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의 필사적인 모습에 공포에 질려있던 박기태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다. 그는 자신을 위해 소리치는 황철민과 울먹이면서도 끝까지 줄을 놓지 않는 이준태를 보았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팔에 힘을 주어 한 뼘 한 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박기태가 협곡을 건너는데 성공했다. 땅에 발을 딛는 순간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황철민과 이준태 역시 긴장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욕설도 비난도 없었다. 그저 거친 숨소리와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투박한 손길만이 오갈 뿐이었다.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전우애라는 감정이었다. 하늘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는 세 사람을 모닥불 앞에 불러 모았다. 오늘 훈련 모두 수고했다. 목표 달성에 성공했으니 특별히 보상을 주도록 하지.
하늘이 내민 것은 뜻밖에도 따끈한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와 날고기, 그리고 야채였다. 직접 저녁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다. 지난 15일간 차가운 전투 식량과 맹물로 연명해왔던 그들에게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진 선물이었다. 세 사람은 허겁지겁 음식을 준비했다. 칼질이 서툴러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함께 땀 흘려 얻어낸 저녁 식사는 꿀맛이었다. 배가 부르자 그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하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왜 군대를 나왔는지 궁금한가? 세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하늘은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잊을 수 없는 과거를 회상했다. 아프가니스탄이었어. 마지막 인질 구출 작전이었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적의 마지막 발악에 내 눈앞에서 가장 아끼던 후배를 잃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어. 그 아이의 마지막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해서라고 말했지. 하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늘 강철 같았던 그녀의 약한 모습을 처음 본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한 회의감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었다. 그래서 군복을 벗고 사람들의 꿈을 실어 나르는 승무원이 된 거야. 더 이상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당신들이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렸을 때 나는 내 승객들을 지키지 못했던 그날의 악몽을 다시 꾸는 것 같았다. 당신들은 단순한 진상 손님이 아니었어. 내게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협하는 적이었지. 하지만 동시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구해야 할 대상이기도 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세 남자의 마음속에 단단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이하늘이라는 여자를 악마 교관이 아닌 깊은 상처를 가진 한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의 과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를 어렴풋이나마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잠들지 못했다. 모닥불의 온기 속에서 그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훈련 25일 차. 새 훈련병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조폭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천박한 기운 대신 단단한 의지가 엿보였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비난 대신 신뢰가 묻어났다. 하지만 이하늘은 아직 그들의 변화를 믿지 않았다. 뿌리 깊은 악습은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드는 법. 그녀는 그들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혹독한 시련을 준비했다. 바로 자신들이 만든 과거의 망령과 직접 마주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늘은 세 사람을 영상 시청실로 데려갔다.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된 어두운 방이었다. 지금부터 당신들이 저질렀던 범죄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심판이다. 첫 번째 영상의 주인공은 1번 황철민이었다. 스크린에는 그가 운영하던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착취당하고 폭행당했던 한 젊은 여성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다. 그녀는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 사람은 악마였어요. 매일같이 술 시중을 강요하고 손님들에게 성상납까지 시켰어요. 거부하면 무자비한 폭행이 뒤따랐죠. 도망치고 싶었지만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협박 때문에 저는 모든 꿈을 잃고 지금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립니다. 황철민은 스크린 속 여성이 누구인지 기억해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차마 영상을 끝까지 볼 수 없었다. 자신이 재미삼아 돈 때문에 저질렀던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뜨렸는지를 눈앞에서 확인하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다. 다음은 이번 박기태의 차례였다.
스크린에는 그가 휘두른 칼에 맞아 평생 다리를 절게 된 경쟁 조직원의 어머니가 나왔다. 노모는 아들의 사진을 붙들고 오열하며 말했다. 내 아들은 운동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저 악마 같은 놈 때문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해요. 우리 아들 인생 누가 보상해 줍니까? 저놈도 똑같이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어요. 박기태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의리와 조직이라는 이름 아래 그는 한 가족의 희망과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살인마나 다름없었다. 마지막은 3번 이준태였다. 스크린에는 그가 학창시절 돈을 빼앗고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동급생의 모습이 비쳤다. 그는 성공한 벤처 사업가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준태 그 이름만 들어도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 애 때문에 저는 대인 기피증에 시달렸고 몇 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었어요. 저는 운 좋게 극복했지만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저 역시 어딘가에서 사라진 영혼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준태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저질렀던 행동이 친구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그 무게가 심장을 짓눌렀다. 영상 시청이 끝나고 시청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하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외면했던 진실이다. 당신들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피눈물을 흘렸어. 이제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그녀는 세 사람에게 편지지와 펜을 나누어 주었다. 자필로 사죄 편지를 작성하도록.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는 필요 없다. 오직 당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진심을 담아 용서를 구해야 한다. 내가 판단해서 단 한 글자라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이 방에서 영원히 나가지 못할 것이다. 세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스크린 속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담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그들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며칠 후 하늘은 그들의 편지를 들고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갔다. 물론 모든 피해자가 그들의 사과를 받아준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는 편지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고 어떤 이는 평생 저주하겠다며 소리쳤다. 하지만 몇몇은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에 마음이 움직여 다시는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하늘은 그 모든 과정을 영상에 담아 다시 세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자신들의 사과가 거부당하는 모습에 그들은 고개를 숙였고 용서의 말을 전해 듣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박기태가 흐느끼며 하늘에게 물었다. 교관님, 저 같은 놈도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쓰레기도 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 29일간 그들이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다. 하늘은 박기태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변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지. 당신들은 이제 겨우 그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을 뿐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당신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그녀의 말은 희망도 절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냉엄한 현실이었다. 30일간의 지옥 훈련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과연 그들은 과거의 망령을 떨쳐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마지막 관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옥 훈련 31차의 새벽이 밝았다.
지난 29일간의 혹독한 시간은 세 남자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거울 앞에 선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군살 하나 없이 단단해진 몸, 두려움과 오만이 사라진 자리에 강한 의지가 깃든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끈끈한 신뢰. 그들은 이제 명동의 조폭이 아닌 707 훈련소의 훈련병들이었다. 마지막 날의 훈련은 없었다. 대신 이 하늘은 그들에게 깨끗하게 다려진 평상복과 약간의 현금이 든 봉투를 나누어 주었다. 오늘 당신들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된다. 하늘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건조했다. 지금부터 12시간의 자유시간을 주겠다. 이 훈련소를 벗어나 저 아래 뉴욕 시내에서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도 좋다. 이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 먹어도 좋고 영화를 봐도 좋다. 12시간 뒤 오후 6시 정각의 맨해튼의 타임스퀘어 전광판 앞으로 다시 모이도록. 이것이 당신들의 마지막 임무다. 황철민, 즉 1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래, 전부다. 아무런 감시도 통제도 없을 것이다. 당신들의 자유의지대로 행동하면 돼. 다만 한 가지는 명심하도록. 12시간 뒤 당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느냐에 따라 당신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약속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게 될지 아니면 다시 이 나라의 연방교도소로 돌아가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될지. 그것은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잔인한 시험이었다. 모든 족쇄가 풀린 상황에서 과연 그들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렸다. 최강혁이 운전하는 검은색 SUV가 그들을 태우고 산을 내려가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인 맨해튼 한복판에 그들을 내려놓았다. 차가 떠나자 세 남자는 잠시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30일 만에 마주한 자유였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활기, 화려한 상점들의 불빛, 맛있는 음식 냄새.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준태 3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박기태 2번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어떻게 하긴. 일단 저 교관 말대로 맛있는 거나 실컷 먹자. 30일 동안 풀만 씹었더니 속에서 거지가 노래를 부른다. 그들은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치웠다.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자 비로소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다. 배를 채우고 나자 황철민이 복잡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야, 우리 그냥 도망칠까? 그의 말에 박기태와 이준태의 눈이 흔들렸다. 그들을 감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넓은 미국 땅 어딘가로 숨어버리면 이 하늘도 최강혁도 그들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다시는 그 지옥 같은 훈련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선뜻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지난 30일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함께 통나무를 들고 달리던 기억, 서로의 목숨을 맡기고 협곡을 건넜던 기억, 그리고 자신들의 과거와 마주하며 흘렸던 참회의 눈물. 그때였다. 식당 밖 골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에 밖으로 나간 그들은 익숙한 광경을 목격했다. 덩치 큰 불량배 서너 명이 왜소한 체격의 동양인 유학생으로 보이는 남자를 둘러싸고 돈을 빼앗고 있었다. 과거에 그들이 매일같이 하던 짓이었다. Hey, give me all your money. Please, I don't have much money. 유학생은 겁에 질려 애원하고 있었다. 세 남자는 순간 얼어붙었다. 외면하고 지나가면 그만이었다. 괜히 엮여서 좋을 것 하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유학생의 겁에 질린 얼굴 위로 과거 자신들에게 당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박기태가 나지막이 욕설을 뱉었다. 시발 그냥 못 지나가겠다. 황철민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야, 2번. 나서지 마. 우리가 상관할 일 아니야.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형님 아니 1번. 저 모습 예전 우리 모습이잖아. 저 학생 얼굴에서 내가 칼로 찔렀던 그놈 얼굴이 보여. 박기태의 말에 황철민은 입을 다물었다. 이준태 역시 마찬가지였다. 학창시절 자신이 괴롭혔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그때 누군가 자신을 막아주었더라면. 황철민은 잠시 갈등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짧게 말했다. 좋다. 대신 조건이 있다. 절대 주먹은 쓰지 마라. 우리가 배운 건 사람을 패는 기술이 아니라 제압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3번 내가 지휘해라. 이준태의 눈이 동그래졌다. 네? 제가요? 그래. 너는 우리 중에 제일 머리가 좋잖아.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우리는 너의 지시에 따르겠다. 황철민의 말은 진심이었다. 더 이상 그는 막내를 무시하는 두목이 아니었다. 동료의 능력을 믿고 그에게 지휘를 맡길 줄 아는 리더였다. 이준태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빠르게 주변 지형과 불량배들의 위치, 숫자를 파악했다. 알겠습니다.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저쪽 골목 입구를 막아 퇴로를 차단해 주십시오. 2번은 저와 함께 정면으로 접근합니다. 제가 시선을 끄는 동안 2번은 배후로 돌아가 주동자를 제압합니다. 목표는 인질 구출과 상황 종료. 절대 불필요한 폭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훈련소에서 수백 번 반복했던 팀 전술 그대로였다. 이준태가 유창하지는 않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외치며 불량배들의 시선을 끌었다. Hey, what are you doing? Leave him alone. 불량배들이 이준태에게 신경을 쓰는 사이 박기태는 소리 없이 배후로 돌아가 리더로 보이는 남자의 팔을 꺾어 순식간에 제압했다. 으악! 리더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나머지 불량배들은 당황하여 흩어지려 했지만 골목 입구를 막아선 황철민의 위압적인 기세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유학생을 안전하게 구해냈고 불량배들에게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조용히 경고한 뒤 자리를 떴다. 유학생이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지만 그들은 쑥스러운 듯 손을 저으며 황급히 사라졌다.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고 나자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신 이상한 충만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난생 처음으로 폭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약자를 도왔다는 뿌듯함. 남은 시간 동안 그들은 함께 거리를 걸었다. 그러다 공원 벤치에서 지갑 하나를 발견했다. 지갑 안에는 수백 달러의 현금과 신용카드, 그리고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잠시 현금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들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신분증의 주소를 확인하고 그들은 몇 블록을 걸어 직접 주인을 찾아가 지갑을 돌려주었다. 지갑 주인은 살해를 하려 했지만 그들은 한사코 거절하며 웃었다. 약속된 오후 6시. 세 남자는 타임스퀘어의 화려한 전광판 아래에 서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아침과 같았지만 그들의 눈빛과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스스로의 의지로 유혹을 이겨내고 명예를 지켜냈다는 자신감. 그때 그들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무 완수했군. 훈련병들. 이하늘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알 수 없는 미소를 띠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최강혁도 함께였다. 교관님 어떻게 해? 하늘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태블릿 PC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오늘 하루 동안 그들의 모든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식당에서 나누던 대화, 골목에서 불량배들을 제압하던 모습,
그리고 지갑을 찾아주던 모습까지. 작은 드론과 정보원들을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자유의지 테스트. 합격이다. 하늘이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들은 유혹을 이겨냈고 과거의 자신과 싸워 이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함께 힘을 합쳐 올바른 길을 선택했지. 이것으로 인간 개조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마친다. 그녀는 세 사람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인천행 대한항공 비행기 티켓 3장과 그들의 새로운 신분이 기재된 깨끗한 여권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고 투박한 금속 배지 3개가 놓여 있었다. 707 특임대의 상징인 푸른 용이 새겨진 배지였다. 이것은 수료증이다. 당신들은 이제 707의 훈련병이 아닌 명예동기다.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 배지는 당신들의 자랑스러운 훈장이 될 수도 혹은 평생의 족쇄가 될 수도 있겠지. 선택은 당신들의 몫이다. 세 남자는 배지를 손에 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1년 후 대한민국 서울. 명동의 한적한 골목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다. 주인은 더 이상 조폭 두목이 아닌 성실한 자영업자 황철민이었다. 그는 훈련소에서 배운 요리 실력으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고 그의 식당은 곧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강남의 한 체육관에서는 아이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직 행동대장 박기태는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호신술 교실을 열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 아닌 자신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 그리고 예의와 인내를 가르쳤다. 그리고 막내였던 이준태는 모든 과거를 정리하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속죄하는 길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것뿐이라고 믿었다. 어느 주말 저녁 세 사람은 황철민의 식당에 모였다. 그들의 손목이나 목에는 더 이상 위협적인 문신이 없었다. 대신 가슴 한편에 조심스럽게 달린 푸른 용배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누군가에게 전송했다. 사진 속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리고 메시지를 덧붙였다. 교관님 명예롭게 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뉴욕행 A380 퍼스트 클래스에서 이하늘 승무원은 한 통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더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변화는 처벌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데 있다는 것을. 하늘의 심판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